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들처럼 러시아의 드론 위협이 점증해지니까 한국의 이런 안티드론 장갑차라든가 기타 등 안티드론 시스템들이 유럽 지방에 많이 수출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러시아의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폴란드가 즉각 요격에 나섰지만 왜 그렇게 그동안 폴란드가 K 무기에 진심을 보였는지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일견 이해가 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김민석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특파원님. 안녕하세요. 네, 폴란드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오늘 방금 있었던 일인데 현지 시간으로 10일 새벽에 폴란드 국방부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을 공격하기 썼던 드론들 몇 대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다. 그리고 폴란드 공군의 공군기가 이걸 요격했다. 이것을 발표하면서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처음으로 이제 러시아의 장비가 폴란드 영토를 침범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여파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제 폴란드 대통령과 지금 국방부 순회들은 긴급 회의를 했고 폴란드의 쇼팽 공항을 비롯한 국제 공항이 지금 일시적으로 정지가 되었습니다. 아마 공격을 받아가지고 정지가 된 건 아닐 건데 폴란드 공군이 대응 작전을 하기 위해서 일단 민항기들을 운항을 막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부 국경 지방에서는 대피 공고가 내려지는 등 전쟁 위기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은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가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했을 때 이 우크라이나 뚫리면 그 다음은 나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폴란드가 우리나라 무기도 많이 사가고 했던 거 아니에요. 사실은 대한민국 K방산의 큰 고객이뿐만 아니라 유럽산 무기, 미국산 무기도 정말 대량으로 구매해서 폴란드가 유럽 시장에서 가장 무기를 사는 국가 중에 하나, 이렇게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네. 최근에 폴란드에서는 왜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방산 전시회 MSPO 2025 열렸잖아요. 저는 거기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나라의 K2 전차, 그리고 독일의 레오파드, 미국의 에이브램스 전차가 나란히 있는데 우리가 약간 전차 3대 강국으로 좀 점프업된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이거 저만 그런가요? 저도 사실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는데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국산 전차라고 해서 K1 전차, M1, M48, A5 전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게 미국의 설계를 했거나 혹은 미국에서 생산한 걸 개조하는 수준에 불과했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가 K2 전차 완전 독자적인 설계의 전차를 만든 것에서 모자라서 이제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미국, 독일, 한국 그다음에 서방 측에서는 사실 미국, 독일, 한국 정도만이 자체적인 전차 생산 능력 가지고 있고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 전차 이런 것들을 약간 기술도 했고 네. 그다음에 뭐 이탈리아 같은 것도 원래 전차를 생산했는데 영국 같은 것도 사실 지금 독일산 전차를 수입하게 된 지경이었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한국 전차의 성능은 그 완전 발전되고 그런 위상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그 세대의 전차가 서 있던 장면이 아니었나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K2 전차뿐만 아니라 뭐 K9 자주포까지 해서 기갑전력 한 430세대 정도가 폴란드로 갔거든요. 예. 다른 나라 같으면 한 10년도 더 걸릴 일을 우리 한 3년 만에 해줬잖아요. 이 네. 납기가 빠른 것도 이제 폴란드로서는 굉장히 매력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사실은 매력이라기보다는 우리 유일한 선택지가 대한민국밖에 없었다 이런 표현이 맞고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M1A2 에이브람스 전차 같은 게 원래 생산 라인 미국이 구매를 중단했기 때문에 부활을 해서 다시 수출한 거고 레오파드는 생산 라인이 유지가 되었지만 유럽에 7개 이상의 공장에 분산 배치되어 있고 네. 속도가 늦었습니다. 가령 제가 아까 전에 이탈리아가 독일산 전차를 구매했다 뭐 이렇게 레오파드 전차를 유럽이 구매한 국가들이 꽤 있지만 대부분 납기를 최소 5년 최대 7년에서 10년까지 보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된 거는 아무래도 연간 생산 속도 캐퍼시티가 우리 한국의 대비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빠른 납기가 거의 폴란드한테는 유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유럽은 이제 탈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무기 생산 체계에 손을 놨고 우리는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계속 무기를 생산했던 게 오늘의 결과로 이어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가슴 아픈 결과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결국 유럽에서 뭐 라인메탈이라든지 레오나르도, 다소, 네. 그리고 BAE 시스템즈 이런 회사들이 정신 차릴 때까지는 K방산은 계속 잘 나갈 거다. 이렇게 전망해도 되는 거예요? 요것에 대해서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대형 방위사업 회사들이 생산 능력의 부족과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전시 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그 기회, 신규 무기 기회를 놓친 것이 사실인데 유럽 자체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사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이제 없었던 기반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노력이 많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생산 능력이 다른 나라도 높아졌으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밀리는 것밖에 남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고 최근에 한국의 방위사업 진흥회라든가 한국의 이제 관련된 방위사업 수출 관련된 부가 제가 이야기를 나눠본 바로는 유럽 방산업체들을 단순히 경쟁자뿐만 아니라 상생과 협력의 파트너로서 삼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잠들어 있던 방위사업체들이 깨어난 방법, 유일한 방법은 사실 대한민국 방위사업과 힘을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차 부품이라든가 이런 장비 부품을 만들어서 유럽판 전차, 한국 K2 전차, 그러니까 폴란드가 폴란드판 K2 PL 전차를 만든 예. 것과 같은 것들을 폴란드 외의 다른 유럽 국가도 협력을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방산 수출을 더 확대할 뿐만 아니라 유럽의 요구, 그러니까 러시아의 위협에 맞춘 그 대규모 방위사업 확충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가 대한민국이기 네. 때문에 이들이 잠에서 깨어난다 이래서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 방산 이제 끝물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폴란드가 그동안은 우리 주로 기갑 전력에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이번 러시아 공격에서도 보듯이 이제 현대전의 핵심은 드론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드론 요격 미사일 같은 거를 우리나라에 외주를 줄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폴란드군의 소요가 나오진 않았으나 왜냐하면 폴란드군 같은 경우에는 대공 미사일 체계들을 주로 미국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쓰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수량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드론 요격 체계 이런 것들에 대비는 좀 더 필요하거든요. 마침 대한민국은 중동 지방 수출을 위해서 가령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타이곤 장갑차 네. 이런 장갑차들이 드론 대응을 위한 그렇죠. 특화된 버전이 있어요.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에어버스트라는 기능이 달린 기관포가 있습니다. 이거는 쏘다가 이제 드론이 가까이 오면 이게 터지면서 광역 제압을 하는 그런 기관포탄, 그리고 드론 요격 전용 미사일들을 우리가 수출용으로 개발한 게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장착해서 안티 드론 장갑차라고 할 수 있는 거, 이것들을 이미 거의 개발이 끝나고 중동 지방에 먼저 선을 보이려고 고자했는데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들처럼 러시아의 드론 위협이 점증해지니까 한국의 이런 안티 드론 장갑차라든가 기타 등 안티 드론 시스템들이 네. 유럽 지방에 많이 수출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동 국가들이 요구하는 드론 방어 미사일 이런 거 만들어서 KF-21하고 약간 통합형으로 패키지로 우리가 또 수출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드론에 대한 대응 작전 같은 경우에는 KF-21가 비슷한 게 있고 또 분리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KF-21 같은 게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유도 로켓, 그러니까 현재 LIG 넥슨이 사용하고 있는 해병대용을 쓰고 있는 무기들을 공군용으로 전용하고 이런 개조 개발이 다소 필요합니다. 그리고 드론을 상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이 드론을 상대하는, 그러니까 안티 드론이라는 네. 게 있는데 안티 드론의 종류 중에서 하드키 드론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충돌해서 적 드론을 파괴한 것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우크라이나 자체 개발한 하드키 드론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도 하드키 드론에 대한 개발을 많이 하는데 특히 대한민국에는 카이든이라고 하는 하드키 드론이 유럽 지방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많이 도전하고 있어요. 핀란드라든가 스웨덴 같은 데서 이제 지금 이미 요격 시험을 진행한 바가 있어서 이번 사건의 여파로 유럽 시장에서 드론 방어 체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 한국산 드론 방어 시스템, 대기업 네. 제품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들도 진출의 기회가 네.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통합 무기 체계로도 이어지면 우리나라 KF-21도 다시 한번 또 수출길이 열리는 그런 결과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최근에는 유인 전투기만 혼자서 작전한 게 아니라 유인 전투기가 무인 전투기랑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하는 웜티라고 불리는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유무인 복합 체계죠? 네, 예. 맞습니다. 그 유무인 복합하는 방법 중에 아주 큰 무인기를 만들어서 이제 유인 전투기랑 같이 활주로 해서 이륙하는 게 있고 미사일과 드론을 중간적인 형태로 만들어서 KF-21에 마치 미사일처럼 장착을 하고 있다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드론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KF-21에서 발사를 할 수 있는 신형 무인기 이런 것들이 대한항공, 한국우주산업, LIG 넥슨 등 여러 업체에서 개발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과 시너지를 만들 때 수출 경쟁력이 늘어날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우리 KF-21 안 샀다고 막 열내고 뭐 분노하는 분들 계시지만 너무 그럴 거 없을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러브콜 많이 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도 제가 확인한 결과 지네들 나름대로는 KF-21에 대한 구매 대금을 준비하는 게 한편 있고 KF-21 외에도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현지에 우리 K방산 무기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 이런 MOU도 몇 가지 맺어지고 있다고 해요. 뭐 홍상어 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홍상어라든가 비궁 이런 이제 LIG 넥슨이 제작하고 있는 장비들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고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마케팅을 받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제 유럽 국가,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는 지금 대잠수함 로켓 생산하는 국가 거의 없고 네. 일본과 한국, 그다음에 미국 정도만 이 관련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 전망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뭐 동남아로 약간 시장을 넓혀보면 뭐 베트남도 있고 태국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공산권 국가인데 K9 자주포 수출 계약까지 간 거죠. 사실 우려 섞인 시선도 초반엔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아직까지 공산권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과 완전히 단교는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원래는 베트남이 또 북한이랑 너무 가까우니까 수출을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기술이 넘어갈 수 있다는 그 우려 때문에 그런 거죠?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지금은 상황이
다르고 과거의 상황에 대해 너무 매몰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중월 전쟁 이후에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사실 아직도 국경 분쟁이 존재를 하고 K9 원래는 이제 차륜형 자주포라든가 가벼운 자주포 이런 것들을 도입하려 하는데 우리 본격적인 K9 자주포를 도입한 거는 국경 지방에서의 포격전 그러니까 중국군과 포격을 나눌 수 있는 네. 가능성 때문에 북부 지방에 배치하기 위해서 지금 배치하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북한에 넘겨주면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한테 쉽게 정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는 좀 시기상조다.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방산 수출을 하면서 방산 기술 보호에 대한 노하우도 점점 쌓아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거는 이제 다른 분들이 잘 말씀 안 하시는데 베트남에 상당한 기반을 가지고 협력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수출도 가능하고 이 기술 네. 유출 유란 이런 거 해소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베트남에 공장이 있습니다. 제트 엔진을 만드는 관련 공장이 있고 요거 설비가 이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제일 큰 공장도 베트남에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베트남 정부와의 그 관계들이 기본적으로 쌓아놓은 신뢰 관계가 있어서 이 수출이 가능하고 크게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제 베트남의 뭐 C-130 수송기라든지 F-16 전투기 거의 수출 직전까지 지금 갔다고 들었거든요. 그걸 보면은 미국, 베트남 다 공조해서 약간 중국을 견제하자. 어느 정도의 좀 공감대와 합의가 이루어진 거 아닐까요? 네, 어느 정도 그 말이 맞다고 하고 이제 베트남 쪽에서도 그렇게 시각이 있어요. 다만 이제 올해 초에 그 미국이 지금 다른 전 세계 모든 국가랑 한 관세 협상 요때 약간 여론이 나빠지긴 했는데 지금은 베트남과 한국이 둘 다 협상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베트남과 미국과의 관계는 이제 좀 발전되었고 그리고 베트남이 공식적으로 미국산 보잉 비행기를 이제 관세의 대가로 구매하기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요거랑 연계되어 가지고 미국산 무기 도입 계약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FA-50은 지금 개량형이 나왔잖아요. 그 신형 A사 레이더 같은 전자장비 장착한 거.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그거 사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제 필리핀도 그거 보고 탐나서 그 개량형도 또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실제로 이번 6월에 12대의 추가 구매 계약을 필리핀이 발표한 버전은 말레이시아 버전, 폴란드 버전과 동일한 이제 개량형을 해서 이제 카이 자체의 이름으로는 FA-50 블록 20이라고 합니다. A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암람 미사일, 중거리 교전이 가능한 개량형 그리고 공중급유 기능까지 그렇죠. 있는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매를 했고 제가 보기에는 추가 구매의 여부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이런 국가들이 K 방산을 선택하는 배경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럼 어떤 뭐 지정학적인 요인인지 경제적인 요인인지 아니면 우리 정말 자체만의 경쟁력인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한민국의 독특한 특성이 여러 가지 합쳐진 결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독특한 특성은 뭐냐 동남아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비동맹 국가로 됐습니다. 물론 미국과 최근에 미국 쪽으로 많이 쏠려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약간 등거리 외교를 지향하는 국가들도 많아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산을 사느냐 아니면 중국산을 사느냐 이런 선택을 기로해서 사실 네. 한국산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치적인 부담을 덜 수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헌신적으로 운용 유지 그러니까 정비에 대해서 많은 희생을 했어요. 가령 필리핀이 FA-50 추가 구매를 하게 된 계기에는 우리가 필리핀의 FA-50에 대해서 PBA 계약이라는 걸 했는데 네. 이 계약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를 평생 책임지는 서비스 비슷한 거예요. 원래는 필리핀의 정비사가 FA-50 수리하고 부품도 따로 구매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받고 아예 다 책임을 져주는 거죠. 정비 네. 유지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점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위상이 빅테크, 하이테크 국가이자 제조업 그렇죠. 강국으로서 이미지가 좋아진 것도 분명히 수출에 영향이 있습니다. 우려되는 거는 태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했는데 최근에는 뭐 중국산, 호위함, 탱크 이런 거 많이 또 사가더라고요. 중국이 어떤 동남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무기 시장도 곧 장악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상당 부분 일리가 있고 우리가 위협적으로 보는 부분도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태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을 군부의 주도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 있는데 또 태국의 입장에선 전략적으로 중국산 무기 대량 구매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 이번에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야말로 진짜 중국산 무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태국 입장에선 중국이 우리나라에도 팔고 우리나라의 적국에도 무기를 같이 파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캄보디아의 중국산 무기들이 사실 태국 공군의 공군기를 노리거나 요격을 했다 이런 루머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또 중국의 대정책상 이런 것들에 대해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이 요 기회를 잘 찾고 넘어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떤 외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국하고 미국 사이의
사이에서 그 등거리 외교 잘하는 나라가 아랍에미리트잖아요. 근데 그 아랍에미리트가 또 우리나라의 무기에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이거는 이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아랍에미리트가 최근에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진 건 역시 KF-21 전투기라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관심이 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랍에미레이트는 자신의 차세대 전투기로 러시아와 Su-75 체크메이트라는 것을 공동 개발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가 이 전투기를 개발할 여력이 없어서 이 프로젝트가 파기되었고, 이 기회를 노리고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는 F-35 구매를 추진했으나 아직도 성공을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상 아랍에미레이트는 중국의 J-35, 그 다음에 한국의 KF-21, 그 다음에 튀르키예 칸, 이렇게 3파전이 있는데, 네. 여기서 튀르키예는 또 UAE랑 특수 관계, 사실대로 말하면 UAE랑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친하고, 사우디아라비아랑 튀르키예가 또 친하다고 하기엔 약간 좀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고민했을 때 KF-21의 정치적인 환경, 우리가 이제 중국과 좀 분리된 나라,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미국이 아니다, 요 점을 활용해서 좀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KF-21 뭐 아랍에미리트 군 장성들이 와서 시승도 많이 하던데 맨날 시승만 하고 사는 건 언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앞으로도 좀 간을 더 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한국과 이 KF-21 개발에 대한 MOU를 맺었는데, KF-21이 전력화되는 기간 동안 아랍에미레이트의 실무자 혹은 군인들이 방문해서 이걸 견학할 수 있는 것에 대한 MOU를 맺었거든요. 즉 KF-21이 완성돼 가는 모습을 계속 보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니까, 이거 다 보기 전까지 살지 안 살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 보겠다, 이렇게 네. 말을 한 게 있고, 다만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 KF-21 도입될 때 강점이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도 나름 방위사업을 육성시키라고 하는데, 전투기 같이 큰 무기 체계를 만들지 못하지만 자체적으로 나름 개발한 유도무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순항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오픈된 아키텍처, 이런 거는 중국이라든가 미국산 전투기를 사면 이게 좀 어려워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걸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한테 마케팅 활동을 지금 현재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네. 사실 KF-20이라고 튀르키예 칸하고 많이들 비교를 하지만 우리는 정말 직접 시승도 하고 하지, 칸 같은 경우는 날아다니는 영상만 있고 실제 탑승한 그런 영상이 없잖아요. 실제로 튀르키예 칸은 2명이 탈 수 있는 버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공군 참모총장님이나 아니면 그 국방 차관님을 태워서 비행하는 게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리고 튀르키예 칸은 사실 사람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비행을 3회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완성된 날아다니는 칸이 기술 실증기 시범기의 시범기이기 때문에 진짜 이제 많은 시험 비행을 할 수 있는 진짜 칸 시제기는 올해 가을에 등장하고, 그야 반면 KF-21 이미 1000회 이상의 비행 시험을 완수를 했습니다. 네. 물론 완성까지는 아직도 한 200~300회 더 비행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완성도에 대해서는 칸과 비교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반도체, 배터리, 철강, 또 우리가 잘 아는 거 뭐 인공지능, 뭐 신형 포탄까지 해서 한번 잘 되면 앞으로 한 10년 이상은 우리가 이 길로 쭉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고, 지금 현 정부에서 제기한 방산 수출 목표는 4대 강국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다음의 위치를 차지한다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영국, 프랑스, 독일의 유럽 국가, 이스라엘까지 다 제쳐야지 가능할 수 있는 순위입니다. 이래서 이제 사실 부정론이나 걱정하시는 분도 많은데, 지금 현재의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잘 짜는지에 따라서 네. 방산 수출 4대 강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밥만 먹고 무기 생각만 하는 나라를 이길 수는 없겠죠. 저는 폴란드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우리한테 기술 이전 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무기 연구만 하게 되면 또 세계 최강의 무기가 폴란드에서 나오지, 그거 누가 장담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한계가 큽니다. 한국 방산의 저력이 생산 능력이 있다는데 이 비밀은 결국 생산의 외주화, 그 다음에 분산화에 따라 다릅니다. K2 전차의 라이벌인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의 경우에는 7개 국가의 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을 한 곳에 모아야지만 이게 완성이 됩니다. 반대로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 창원에 있어요. 단지가 집적되어 있고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부품 단종이라든가 아니면 기술 변경에 대한 적응이 빠르고 납기도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한국 방산의 저력이고, 이 저력의 근간은 결국 대한민국의 제조업 우위가 있기 때문에 네. 튀르키예가 한국 방산을 좀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제조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우리가 기술 이전하고 폴란드식 K2 전차 이렇게 만드는 게 손해가 아닌 게, 기본적으로 그런 걸 만들 때 부품은 어디에서 사와야 되나, 다 한국에서 사와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이기고, 그리고 폴란드 산도 이기는 윈윈의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네, 이 불확실성의 시대, 이 전쟁의 뉴 노멀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어쨌든 뭐 자주 국방과 함께 K방산에 좋든 싫든 기회가 온다면 그거를 잘 활용하는 전략 세밀하게 짜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석 특파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